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신재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이제 출범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인선도 핵심 인선은 마친 상태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두 분의 이제 발언의 온도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예, 자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앞에 세 문장은 저희 한판승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발언이고 거기서 한 문장 더 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짧은 문장에 예.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많죠? 예.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럼 이거는 요새 당론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예. 장동혁 당대표가 이 당론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계엄에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예. 당론에 위반되고 이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걸려 있는 죄목이 무슨 절도죄도 아니고 내란 수괴 혐의인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 이거는 제명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보다 더한 반당 해당 행위 있을까요? 그러니까 헌법 체제를 완전히 부인하고 또 이분은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자일 것 같은데 예. 그거까지 합치면은 이게 뭐 우리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명하는 그 논리상 그렇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엄군의 그 선관위를 그 갔던 것을 과천 상륙 작전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대변인을 바로 사퇴했던 분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신지호 전 의원께서. 네. 그러니까 뭐 명백한 당론 위반이죠. 지금 저희 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공식 당론이 계엄은 부당했다, 잘못된 것이다. 또 탄핵은 반대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한다. 계엄, 잘못, 탄핵, 승복 이 8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인정할 수 없다. 탄핵 불법 아니에요.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과거에 5.18 망언해갖고 당원권 정지 징계 받은 거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망언입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못 건드릴 거라고 봐요. 못 건드릴까요? 예. 왜냐하면 자기 따라 한 거거든요. 본인 따라 한 거예요. 장동혁한테 배운 수법을 김민수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장동혁이 뭐냐. 김문수가 유력했는데 김문수의 오른쪽을 파고든 거예요. 김문수보다 더 화끈하게 오른쪽으로 가자. far right로 가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딱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나는 장동혁보다 더 오른쪽으로 파고들면 나도 뜰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쪽에 진 빚이 있잖아요. 전한길이네 고성국이네 뭐 그 진 빚이 있으니까 김민수 건드리는 거는 그쪽을 건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장동혁 대표 어찌할 수 없어. 지금 극우 선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중도 성향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성향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링 안에서 그런 식으로 치고받으니까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그 안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지금 그 안에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안 낸다면은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 만약 제명을 안 한다면은 제명감이라는 것은 이건 명명백백하거든요. 제명을 안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냥 극우당으로 끌려가고 있다. 극우 컬트, 극우 플러스 컬트인데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거 영이 안 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요 후보 시절에 이제 이 찬탄파를 향해서 내부 총질러들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손보겠다, 척결하겠다. 스스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손봐서 드러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민수 명백한 당론 위반인데 이거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그 장동혁의 그 선거 공약은요. 예.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안 맞네. 안 맞죠. 논리상 그렇네. 끝나버렸어요. 이 김민수 같은 사람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여론조사 1등이었다.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8대2 그 중에 이제 여러 최고위원 후보 중에 여론조사 1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원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으로 자기는 뽑힌 최고위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정치인들은 뭐 아전인수가 그 얘기는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건 알아요. 자기가 후보 시절에 했던 길대로 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당이. 예. 네. 근데 자기 뱉어놓은 말은 있고 거기에 진 빚은 있고 쉽게 이렇게 뭐 좌클릭하지도 못하고 네. 이리저리 그냥 좌우로 눈치 살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게 처음으로 중도를 언급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있는 중도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분 말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누구 계산에 의하면 18개월 동안 노선 바꾼 게 뭐 7번, 6번 바꿨다는데. 그 장동혁 의원이. 예. 그리고 굉장히 이거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계엄 해제에 찬성해놓고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29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였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 정도가 부정선거를 의심을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인지 뭐 그 여부를 떠나서 제도를 바꾸고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정선거가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면은 그건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힘드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면 그건 사실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떤 남편의 부인 보고 뭐 추문을 막 생산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부인이 그런 스캔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 이혼하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회상불능으로 갔다고 봅니다.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버렸다. 예.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당적인 이야기를 해도 오늘까지는 제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당의 다양성 중에 하나다. 다양성. 그러니까 포용해야 되는 다양성인데, 그러니까 이 당론 위반, 반헌법적 이 주장도 포용을 하는데 감히 누구를 찬탄파를 어떻게 뭐 속아내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일반 여론조사에서 1등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 위반한 걸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애국자를 몰아내고 이 반역의 편에 선 사람을 비호한다? 그러면 어느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의병에 비유를 하죠. 의병에 비유하자. 장 외에 있는 의병. 또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와 구분이 완전히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헌법의 적이 돼가고 있다 이거죠. 장동혁 당대표의 포지션이. 그런데 그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가는데 이래 되면은 점점 정당 해산 사유를 그쪽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전환기 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업데이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 청탁이 벌써부터 들어온다. 네. 그리고 대구시장은 본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양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재임 시절에 공천 개입
이걸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크게 죄가를 치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엊그저께 뭐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진행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과시 설령 그런 그 저는 전한길 씨에게 공천을 누가 청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골빈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받았더라고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지금 선거 시즌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어디가 아프신지 자기 과시용으로 자꾸만 예.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예. 조 대표님. 이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제 언급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냥 이분이 지금 당원이죠. 당원이죠. 예, 당원입니다. 당원이죠. 일반 당원. 아니, 이것도 제명감이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집합 개념으로 윤석열, 장동혁, 전한길 그리고 이번에 김 누구죠? 김민수. 민수. 그 모아놨을 때 예. 그렇게 모아놨을 때 국민들 눈에 비치는 거는 어떤 정당은 아닐 거예요. 어떤 단체라. 예. 뭐 거구 단체지. 거구 단체 지휘부에 해당하지. 조폭이란 말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 예. 거구 플러스 이제 컬트 그룹인데. 예. 저는 컬트란 말을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컬트란 말을 썼는데.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면은 무슨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예. 괜히 남을 미워해요. 아. 자기하고 같은 생각 아니면 막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분열시켜버리고.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선동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예. 노예는 주인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노예는 자기보다 용감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 그룹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당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난달 3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당 지도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덤덤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뭐 먼저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마치 뭐 이른바 친한계를 본인이 손볼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그걸 하는 순간 이 당은 쪼개집니다. 그렇죠. 장동혁이 그 칼을 친한계를 향해서 칼을 꺼내는 순간 이 당은 두동강 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 당을 두동강 냈느냐. 그 분열의 책임이 오롯이 장동혁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덤덤히 지켜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재준 최고위원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회동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상황을 보시다가 신당 창당까지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는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먼저 이제 분열을 촉발하고 뭐 했는가, 분열의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명분. 예, 명분. 예.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측에서 먼저 도발하면 응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디서 쏙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쪽에서 뭔가 좀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군요. 예. 조 대표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행보 지금 라이브 방송을 좀 몇 개나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장동혁 지도부에서 공격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지금 일단 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전 당 대표가 덕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제가 들어봤는데 활자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담을 하는데 그 앞에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스탠스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변화, 이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드라이브를 할 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외부에서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고 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뭐 그게 분당이 될지 뭐 새로운 당을 만들지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고 주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지금은.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또 장동혁 대표가 용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재보궐 당시 공천한 사람이 본인이다. 그때 장동혁 판사가 어떤 분인지 충청도에 유력한 두 분께 여쭤봤더니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용꿈을 꾸는 사람이다. 용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분이 대통령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행보도 사실 아까 중도 언급하면서 뭔가 확장성 있게 가려고 하고 또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변화야 뭐 장동혁 하면 떠오르는 게 변신의 귀재니까요. 예. 예. 근데 변신도 뭐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 그것도 뭐 다수의 지지자들과 합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변신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현란하잖아요. 변신. 그렇죠. 지난 18개월만 봐도 그 카멜레온 저리 가라 수준의 예. 그 현란한 이거니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현란한 변신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은 없었어요. 그 용꿈은 꿈에 예, 그 꿈꾸는 거야 자유죠. 예. 조 대표님. 자꾸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자꾸 입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거 자체가 그 좀 자꾸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당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과거에 삼김씨예요, 그죠? 삼김씨는 어디서 나가면은 반드시 몇십 명이 따라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당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 대표. 세석이지만 그래도 성공적인데 그 나머지 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 잠재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정도고 장동혁 씨는 훨씬 더 떨어지고 뭔가 한동훈, 이준석은 말과 거리되고 실력이 있고 각각 실적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과 맞짱 뜨었다고 그럴까요? 뭐 그다음에 또 대선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개혁신당을 성공시키고 두 사람이 앞으로 나는 어차피 협력 또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하고 장동혁 사이에는 뭐 급수가 한 서너 급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보수의 미래는 두 분에게 달려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라는 게 말과 글 아닙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영상 받고 두 번째로 가볼 텐데,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사실 법사위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 당시 CCTV 열람하고 왔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은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CCTV가 총 79분 분량이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일부 공개된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집행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분이 이제 CCTV 열람하고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장면이고 또 이 장면을 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편의적으로 몇 부분만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럴 거면 그냥 다 공개해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먼저 신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민주당도 오버하고 이 특검도 오버하고 있다. 이 특검은 수사를 잘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진 사람 벌받게 만들고 그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필요하죠? 제가요 이 영상은 못 봤지만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 번을 봤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끌고 가봤자 진술 거부할 사람한테 왜 자꾸만 이러느냐. 네. 맞아요. 그렇게 강제 구인에 성공한다 한들, 특검 조사실에 앉혀놓는다 한들, 윤 전 대통령 성정상 진술합니까?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굳이. 근데 보니까 거기 스피커폰으로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특검 보라는 사람이 스피커폰에 그 음성이 나오는데 거기 몇 명이 있느냐 교도관이. 10명 정도라도 그걸 왜 못 들고 나오느냐. 그 의자에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10명이 그 다 들고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기 그 교도소 과장이 굉장히 그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얘기 않고 자기들이 이 발췌하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이제 클로즈업을 시키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교도관들한테 존댓말도 썼다가 반말도 쓰고 막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국익을 위한 행위입니까, 저게? 예. 그럼 공개 역시 부적절하고.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다루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예, 국격 추락시키는 일이다. 예, 조 대표님. 이것 만약 공개하면은 윤석열 동정론이 굉장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국제적 스캔들이 될 겁니다. 예.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하는 나라가 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공개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뭐 혁명이나 뭡니까 숙청 같은 그런 말 쓰는 거는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고 그게 보안 내동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대주의자인데 예. 그런데 이런 동영상이 공개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것 같아. 만약에 아니, 그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해야지. 예. 지금 안 그래도 저 부정성 음모론자들이 자꾸 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뭉쳐가지고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좋은 이걸 미국적 인권 감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아니 법치 국가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의원 말씀대로 데리고 가서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실력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건 창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무슨 이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보통 상식적인 여론 늘 생각하지 않는지 예. 지금도 아직 야당인 것 같아요. 아하. 여당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보면요. 예. 이분들이 정권을 공짜로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로또 맞아갖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그 부를 주체를 못하고 금방 다 털어먹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정치인들이 예. 그 벼락부자 로또 맞은 벼락부자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12.3 그 비상계엄이 본인들이 뭐 열심히 피땀 흘리고 뭐 해서 성취하고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집권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어떤 절제력이나 자제력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자신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그냥 마비가 돼 있고 예. 그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 된 사람과 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그 비상 상황이죠.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했고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실도 이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이제 당시 이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안 가결 후에도 1시간가량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고 계엄 선포된 후에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가량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말이 추 대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수사 그러면 정당하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라고 딱 특정됐죠.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출금까지 됐죠. 예. 그 아주 어마어마한 건데 예. 더불어 지금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이제 첫 스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 예컨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할 때 예.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고 뭐 했다든지 예. 이게 안 나오고 그 당사로 모여라 했다가 국회로 모여라 했다가 시간을 왔다 갔다 지원했다. 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18명 말고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조한 혐의가 있기는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저는 그 11시 11분부터 잘 아시겠네. 7분 동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하기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1시 11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상계엄도 선포했고 뭐 국무회의도 형식적으로 외관을 작출해 갖고 뭐 했고 근데 이제 그 서명은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나갔고 그거 다 뒤처리까지 끝내고 본인이 정부 서울청사 본인 집무실에 와 있는 상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런 상황에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무마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미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무회의 지난 상황이고. 이미 계엄령이 선포됐고 실제 그 계엄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11시 11분에 둘 중에 하나라고요. 11시 11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건 계엄 선포된 이후에 걱정하지 마. 그렇죠. 계엄 선포된 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맥락상으로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나오고 앞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안 나오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요것만 나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해보면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예.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긴박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할 거라고. 참고인으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래서 당대표의 지위를 받는 원내대표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명령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초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특검에서 부르려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소환에 응하기는 좀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본인의 책에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본인의 책에 보면요.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비상계엄 반대 메시지를 낸 게 한동훈입니다. 물론이죠.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앞섰고요. 그 어떤 야당 정치인보다도 앞섰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또 냅니다. 근데 두 번째 계엄 반대 메시지를 그날 밤 11시 30분경에 내면서 당대표도 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합니다. 원내대표도 내세요. 같은 취지를 좀 내주세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당대표까지 냈는데 굳이 뭐 원내대표가 또 낼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실 거절을 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 참 재밌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 잘 됐고 본인이 걸어서 국무총리에도 전화가 오니까 잘 됐고 또 대통령으로부터는 전화도 오고 받았죠. 뭐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는요. 이 밤 10시에 원래 10시에 그 대국민 담화 10시 20분
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예정은 예. 공지는 좀 늦어졌잖아요. 국무회의 뭐 한다고 해서 20분 정도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시 한다는 걸 보고 그 홍철호 정무수석에 문자를 보내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게 본인 거기 그 국민이 먼저인데 책에 다 나옵니다. 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비상사태 하면서 유유 이렇게 해놔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뭐 예상 관련입니까 했더니 익십을 해버려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예, 익십을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건 뭐 다 사통팔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본 제가 느낌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정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한동훈 대표의 책 내용 자체가 의미심장하네요,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또 한덕수 전 총리는 11시 11분부터 7분간 통화했는데 추경호 대표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 그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도 그때 같이 그 당대표 시절 활동했던 분이니까 참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요. 아주 뭐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이 억울하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뭐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서 2분여 통화하고 근데 자기가 계엄에 협조할 거면 윤 대통령 전화 받은 다음에 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겠느냐. 그거를 주요한 자신의 그 해명에 그걸로 쓰는데 그러면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으면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밤 12시 자정이 넘어서 공시 3분에는 또 다시 당사로 바꿔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당사 12시 이후에 4번이나 공지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2번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개최한다는 우원식 의장의 의지를 분명히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표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명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대화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보고 한동훈 대표 말 듣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또 다른 쟁점은 이게 계엄 해제 결의한 다음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해제 선포를 하는 게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합참 결심 지원실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그 몇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다른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 신원식 아마 안보실장 가서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제 법률책 펴놓고 이거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펼 수 없느냐 뭐 그런 걸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엮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정언은 그 책은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뭐 한 2달 뒤에 쓴 거고 해가지고 긴박감도 있고 이거 정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대체로 어떻게 하든지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영상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야 의상의 한복과 상복으로 나누면서 극한 드립의 예고편을 본 상황인데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복귀에 대하여 경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검은색 옷을 주로 입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제 압수수색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의원님 의정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주 이거 뭐 국제적으로 좀 안 좋은 망신이죠. 아, 망신인가요? 예. 예. 이거 뭐 한복은 우리가 보통 애경사 하는데 경사고 축하할 일. 저 상복은 애사고. 그러니까 참 여야가 대립하는 건 어느 나라 비슷하겠지만 예. 이렇게 극과 극이냐 참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 전체의 어떤 품격이 추락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복을 입고 등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저 거죠? 처음 봤어요. 저도 예, 처음 본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복장이라는 것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무슨 옷을 입으시오 하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일제히 뭘 입고 나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요새 교복도 폐지됐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상복 입는 거는 그건 또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국회에서 상복 입으면 민주주의가 죽은 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결하고 해가지고 다시 국제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왜 하필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습니까? 그 잘못하면은 해석하기 나누면은 국민의힘을 위한 상복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데서는 일종의 경거망동입니다. 이 상복 입고 하고 뭐 시위할 때도 막 초상하는 그거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보기 막 마이크 막 틀어놓고 아침부터 곡 소리를 들어왔는데 보수 정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뭐 한복을 입었다 한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복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상복 본인들이란 상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상복 대응 자체는 좋지 않았다. 아무튼 뭐 여야의 어떤 극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장면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여러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걸 처리할 예정이고 핵심적으로 이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이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법무부에 놓을 거냐, 행안부에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진영에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 제1야당이 워낙 그 무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권 내 파워 게임이 이렇게 일찍 시작된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100일이 안 됐죠. 다음 주가 100일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검찰개혁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여권 내 파워 게임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결말이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실이 늘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놨는데 지금 특검은 분리가 됐어요? 특검은 다 합쳐져 있는 게 특검이에요. 그렇죠. 수사 기소 다 하고 있죠. 수사 기소 다 할 수 있는 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뭐 하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제일. 근데 특검은 입법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정청래가 노리는 게 바로 전 그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행안부안과 법무부안 어느 안으로 통과가 되면 당 그러니까 저기죠 행안부 안으로 하고 보안 수사권은 아예 주지 않고 보안 수사권 주지 않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갖다 붙여놓고 이러면은 그 수사도 뭐 기소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특검 말고는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그 안이 통과되면 당으로 확실히 무게 당에 것이다. 뭐 대통령 당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조 대표님. 이게 검찰 개혁이 이게 과연 개혁인지 이게 국민들의 불편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정치인들의 불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은 정치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개혁이란 말로 하니까 일단 보복적 개혁을 복수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아예 특수부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해버리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소 뭐 분리하더라도 보완 수사, 재수사 이런 건 있어야
최소한의 통제가 되는데 지금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은 행정안전부로 몰리죠. 그럼 경찰도 있지, 또 중수청도 있지. 그러면 또 검사가 보안 수사권 행사도 못한다. 완전히 어떤 어마어마한 그 권력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물려갔다가 저기 물려갔다가 또 자기들끼리 관할권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또 뭐 문제 제기하고 예. 하면은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거라고.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 수사 재판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평가하는 그게 있어요. 특히 민사소송은 세계 1등입니다. 그 효율성 면에서. 예. 예. 다만 검찰이 정치 수사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빼면은 검찰청을 왜 없앱니까? 그것만 삭도로 내면 되지. 그래서 사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신중론인데 딱 맞섰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잃지 않으려면은 두 개는 관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검찰청 없애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까지 검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거, 백기항복하는 거지. 대통령이 예. 그 뒤에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 갈등이 워낙 엄청나서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거 양쪽이 다 서로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게 진짜다. 사실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너무 조기에 일어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사실은 현재 검사장이 검찰 개혁 오적을 현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그 고위 네. 관료들에서 이렇게 했던 것 자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그렇죠. 정권 초기부터 큰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근데 어제 저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 언행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징계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건 완전히 공직 기강이 저 땅바닥에 완전히 처박힌 거거든요. 근데 징계할 생각 없다? 이러면 공직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이때가 가장 그립감이 셀 때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1야당이 하도 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안을 국민의힘이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든가 특검 기간 연장하는 건 반대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는 별다른 소리 안 내요. 그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막 쪼개져 버리면 자기가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수사를 좀 무디게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만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부처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그죠? 예. 여러 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가 됐다가 뭐 행부가 됐다가 내무부였다가 옛날에 예. 산업부가 됐다가 산업 뭐 산자부였다가 그런데 딱 두 기관이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법무부, 국방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힘이 센 데잖아요. 그 말은 법무부의 이 법 체제는 군대 제도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안전성과 미래의 예측성 이게 70몇 년의 역사가 쌓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수사 이외에는 우리 지금 검사로부터 뭐 보통 사람들이 불려가서 무슨 고문당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사회부 기자 하던 1970년대 경찰서에서는 기자들 보는 앞에서 형사들이 물고문을 했습니다. 또 기자들도 그걸 뭐 그냥 듣고 했어요. 예. 소매치기는 뭐 그러다가 한 3,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졌습니다. 3, 40년 만에 우리 역사에서 3, 40년 만에 고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를 악으로 지금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검사와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이 사잡아서 공격하는 게 제일 이게 문제거든요.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가 사잡아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지방 사람 또는 어느 계층 사람 이건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적인 발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된다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겁니다. 다음에 이게 집행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질 그런 혼란상 그걸 그냥 가만 구경만 하겠습니까? 언론이 폭로를 하고 야당이 또 그걸 공격하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정권적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한 2주 안에 현 상황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또 향후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오늘 라크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